지금 소개받은 투이 컨설팅의 임병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아까 점심시간 때쯤 이제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이제 하늘을 봤는데요. 굉장히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하고 따뜻한 햇살이 굉장히 비치는 굉장히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날, 이런 홀에 갇혀서 계시는 여러분들이 참 괴로우시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물론 여기 오신다고 하고 나오셔서 다른 데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이렇게 오셔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이 열정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IA를 위한 비즈니스 룰 관리입니다. IA, 인텔리전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자동화죠, 자동화. 자동화인데 그냥 일반적인 자동화가 아니라 인텔리전스,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효과적인 자동화였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 자동화 IA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룰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IA를 위한 비즈니스 룰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룰의 IA화 구현 방안. 여기서는 여러 가지 자동화 기술이 있는데 자동화 기술에 대한 구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기술이라고 해서 어떤 차세대 구축할 때 어떤 인프라적인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이제 자동화적인 기술들을 어떤 것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투비 비즈니스 룰 의사결정 플랫폼의 모습. 이거는 이런 자동화 기술이 기반이 되면 그 위에 이제 비즈니스 기술들이 쌓일 텐데 그 비즈니스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Y입니다. Y. 저희 세미나 이름이 Y 세미나죠. 그래서 Y라고 첫 번째 이름을 지어봤는데 Y. IA를 위한 비즈니스 룰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IA를 위해서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 룰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로 최적의 룰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비즈니스 룰이 아무 때나 아무 룰이 그냥 무작위로 적용이 되면 안 되고 현실에 적합한 비즈니스 룰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분별한 룰 부여에 따른 혼선 방지. 빅 버켓 오브 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큰 바가지 안에 여러 가지 룰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비즈니스 룰이라는 걸 이제 적용을 시키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뽑아다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심지어는 뭘 뽑아다 써야 될지도 모를 뿐더러 심지어는 없어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부서 간 협업 체계를 통한 공동 룰 관리. 요거는 예전에 제가 어떤 큰 회사에서 컨설팅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케팅,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서가 마케팅 부서, 영업 부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마케팅 1팀, 마케팅 2팀, 영업 1팀, 영업 2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 1팀과 영업 2팀이 영업의 대상이 다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같대요. 같은데도 불구하고 경쟁을 위해서 이렇게 부서를 나눠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두 개 부서가 같은 룰을 활용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각자 관리하기 때문에 그건 모른다 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서 간에 서로 룰이 공유가 안 되면 부서 간에 서로 룰이 공유가 안 되면 중복이 발생을 하겠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룰 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IA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펙티브니스, 이피션시.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이 2E 컨설팅입니다. 네, 좀 많이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터지네요. 네. 네, 그래서 IA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IA, 인텔리전스 오토메이션이란 비즈니스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실행 가능한 예측과 의사결정을 제공하는 것. 예측이란 말 들어가죠.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이런 자동화적인 예측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자동화 기술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자동화 기술 세 가지는 RPA, DPA, DA 이게 세 가지입니다.
RPA는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정말 일반적인 루틴한 작업들을 자동화하는 거. 이게 RPA 기술이고요. DPA는 약간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BPM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좀 이렇게 그 디지털화해서 만들어 놓고 약간의 선택적인 작업들, 간단한 선택적인 작업들은 여기서 DPA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A. 요거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근원적인 IA 기술인데요. 디시전 오토메이션이죠. 뭐 가끔 이제 데이터 아키텍처 이런 식으로 좀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디시전 오토메이션. 패턴이란 말 나옵니다. 패턴을 기반으로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패턴이 나오면 그 앞에는 무조건 데이터가 붙어야 돼요.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그거 갖고 패턴을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이제 DA라는 거고요. 이 DA가 좀 이따 말씀드릴 IA의 근본적인 그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자동화 기술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RPA죠. RPA는 단순 반복적인 행동을 시스템과 통합하고 다양한 자동화 도구와 연결하여 관리하는 자동화 도구. 예전에 제가 작년에 모 기관에서 컨설팅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계정계 혹은 기간계라고 하는 코어 시스템이 있죠. 코어 시스템과 그 이제 ERP 시스템이 연동이 되지가 않았어요. 아예 따로 노는 거죠. 그래서 마감 시기, 월 말이 되면 이제 마감하려고 각 부서별로 이제 마감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 마감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는데 시스템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엑셀로 수기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엑셀로 수기로 받는데 부서별로 다 포맷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포맷이라도 통합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이제 RPA를 권고를 드렸어요. 이런 적어도 그 엑셀 틀은 통합을 시켜놓고 그 동일한 엑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하게 데이터를 갖고 와서 ERP 시스템에 입력하는 부분은 RPA로 해결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드렸고 실제로 이 부분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검색이라든가 입력, 버튼 클릭, 파일 업로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겠죠. 그리고 다운로드, 문서 처리 이런 업무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RPA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RPA를 하게 되면 무조건 아마 업무 효율성이 늘어날 겁니다. 아무래도 그 기관 같은 경우는 그 마감 데이터를 RPA에 입력하는 데만 3일이 걸렸대요. 그 3일 동안 하는 일을 RPA가 대신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은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한계점, 리미테이션가 있죠. 뭐냐면 고도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아까 전 세션에서도 RPA가 고도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자동화 불가하다. 뭐냐면 아무리 여러 요소들의 RPA를 접목을 한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사람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들까지 모두 RPA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자동화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한 단계 좀 진일보한 DPA라는 개념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PA는 조직의 업무 프로세서 워크플로우의 자동화를 통한 간단한 방향성 설정, 간단한 선택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캐피탈, 카드, 일반 은행에서 여신 업무 할 때 고객이 대출 신청을 한다라고 보시죠. 그러면 이 대출 신청을 한 고객은 본인의 서류를 제출할 거고 심사자가 심사, 승인 작업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심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심사를 통해서 이게 대출 승인이 난다, 승인을 거절한다라고 의사결정을 할 텐데 승인이 났을 경우에는 대출 실행해서 어떤 계약관리 담당자에게 서류를 넘겨야 될 거고요. 혹은 대출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대출 취소 처리 담당자에게 서류를 넘겨야 되겠죠. 이런 간단한 의사결정, 간단한 방향 설정 같은 경우를 DPA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도 고도화된 의사결정은 안 되고요. 간단한 선택 작업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DA, 제가 생각하는 가장 IA의 근본적인 모습, 바로 이 DA인데요. DA는 한번 읽어보면
업무의 패턴을 식별하여 수행 프로세스를 선택하고 디지털적인 의사결정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도식화한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아까도 패턴 분석할 때 앞에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이 디시전 오토메이션 그 솔루션 안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돌릴 겁니다. 그래서 업무 패턴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통해서 의사결정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아마 웬만하면 다 맞아떨어지는 의사결정 결과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수많은 패턴 데이터들을 통한 패턴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디시전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업무 프로세스 패턴을 분석하고 미래 예측과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실행 방안 설정, 자동화된 의사결정까지 가능한 체계가 DA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DA가 다시 바꿔 말하면 IA를 구성한 이 DA가 그렇게 완벽한 사례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실패 사례가 있는데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몇 년 전에 아마존에서 자동 채용 프로세스를 한번 태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몇 년 동안 태웠는데 이 머신러닝이 잘못 학습을 한 거죠. 여기도 아마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아마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아마 그동안에 많이 뽑혀왔었나 봐요. 채용을 할 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머신러닝이 잘못 학습을 한 거예요. 이 여자보다 남자가 우수하다? 혹은 여성은 뭔가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머신러닝이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력서에 불이익을 주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을 한 게 한 3년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이 채용 프로그램을 태운 담당자는 나중에 징계를 먹은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신사 이탈률 예측 오류 사례. 요 중에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북미 어디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핸드폰 약정 뭐 2년, 3년 걸어놓고 뭐 2년, 3년 동안 쭉 계약을 이어가잖아요, 보통.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있으면은 한 달 동안 계약을 해서 한 달 동안 핸드폰을 쓰고 없으면은 없애고 취소했다가 다시 한 달 후에 부활시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별 계약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 중에 한 회사에서 통신사 이탈률 예측을 했는데 당연한 결과예요. 어떻게 보면 이 월별 계약을 한 사람들이 이탈률이 높다. 그러니 월별 계약을 하는 사람들을 전원 연간 계약으로 전환시켜라. 라는 의사결정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머신러닝에서. 말도 안 되는 사례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오류 사례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부단히 아마 오늘 전체적인 데이터를 본 게 아니라 어떤 지역적인 데이터를 보고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 따른 통합적인 분석의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활용하고 선택해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장표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RPA, DPA, DA 이 세 가지가 각각 따로 노는 기술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이 같이 하나의 셋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음료수 공장,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만드는 음료수 공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병을 하나 집어요. 이 기계가 병을 짚고 병에 음료를 채우고 뚜껑을 닫고 라벨을 붙여요. 이런 간단한 업무들은 RPA가 진행을 하겠죠. 이걸 RPA로 비교를 할 수 있고요. DPA 같은 경우는 다 완성된 그 제품을 컨베이어 벨트를 태워서 다른 데로 보내는데 어떤 거는 라벨이 좀 삐뚤어 붙어져 있다거나 뚜껑이 반만 닫혀 있다거나 아니면 음료수가 3분의 2밖에 안 채워져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제품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제품을 보완할 수 있는 위치로 보내버려야 돼요. 그런 보내버리는 그 판단을 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DPA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DA는 공장 운영의 두뇌입니다.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는데 어떤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럼 이 소리가 나는 거는 분명 무슨 부품에 문제가 발생한 거다. 그래서 부품을 바꿔라. 혹은 추세를 보니까 뭐 이렇게 지난달보다 더욱더 많은 생산량을 올려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뭐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속도를 좀 빨리 한다거나 유휴 컨베이어 벨트를 새롭게 돌린다거나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DA입니다. 제가 한 7 년, 8년 정도 전에 어떤 발전소에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것까지 봤냐면 아이디어인데요. 거기에 인제 발전소인데 24 시간 돌아가는 기계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기계를 계속해서 돌리는데 이들이 분석을 한 거죠. 저 기계에서 이쪽 부분에서 끽끽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 소리가 나면 분명 일 주일 내에 어떤 부품이 망가지더라. 이런 그동안에 이제 경험적인 자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빅데이터 분석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럴 때는 이 부품을 빨리 교체해야 된다.'라는 사전적인 어떤 그 얼럿을 받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인제 아이디어도 많이 발생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집약된 게 결국에는 IA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그 자동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그러면 이 자동화 기술 위에서 우리 비즈니스 피플들이 활용해야 될 비즈니스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비즈니스 피플들이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플랫폼이다라는 관점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의사결정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의사결정 플랫폼의 네 가지 주요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의사결정 사항 작성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사항을 만들어내고 뭐 부족하면 좀 보완을 하고 새롭게 의사결정 사항을 만들어내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의사결정 사항 작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라이프 사이클 관리. 의사결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이슈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슈에 따라서 어떤 이슈도 정의하고 여러 가지 대안도 만들었다가 그 대안 중에서 뭐 어떤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들도 만들어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 사항을 만들어내서 실행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라이프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 라이프 사이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룰 통합 관리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룰이 부서별로 따로 관리되면 안 되고 개인이 따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 전사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중복이 발생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모니터링 및 분석. 이제 룰이든 의사결정 사항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KPI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인제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모니터링과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뒤에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사결정 사항 작성입니다. 의사결정 플랫폼을 활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직접 의사결정을 기술하고 관리한다. 어떤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리하고 서로 투명성 있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의사결정 사항들이 머신러닝 기능과 결합해서 올바른 비즈니스 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과거의 패턴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 아무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는 의사결정 사항보다는 이런 패턴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한 의사결정 사항이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의사결정 사항의 논리를 테스트하고 원하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한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필요하면 변경하고 이런 과정이 거쳐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변경해서 새롭게 의사결정 사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이제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좀 이렇게 작성을 해 봤습니다. 가운데 여기 의사결정 실행 결과 데이터 생성이라는 게 있죠. 과거에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를 DB에 태웁니다. 의사결정사항 실행 데이터 저장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DB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돌려보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델을 갖고 여러 가지 예측 기록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의사결정 실행 히스토리에 저장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히스토리에 따라서 의사결정 사항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과를 갖고 실제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을 해서 다시 한번 태우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태워서 뭔가 '내가 원하는 예측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 실제 의사결정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흐름들을 만들어 봤는데 실제로 이게 구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해야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요렇게 제가 한번 구성을 해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라이프 사이클 관리입니다.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그 이슈를 정의를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의사결정 기준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 대안을 만든 다음에 그거 갖고 대안을 평가해서 최종 의사결정상을 만들겠죠. 이걸 갖고 실제 실행을 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이 여러 가지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돼야 된다. 여기에는 이 관련 정보 수집한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수집을 했다? 어떤 기준을 수립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수립했다? 어떤 대안을 평가했다라는 기록이 모두 다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기록들을 기준으로 만약에 뭔가 의사결정 사항이 나왔을 때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적 관리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뭔가 변경이 필요해. 그러면 그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룰 통합 관리입니다. 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서에서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관리하면 안 되고 전사가 투명성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저는 이제 비즈니스 룰 구성의 기본 전제라고 해서 두 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조직 내 모든 비즈니스 룰은 전체를 구성하고 중복이 없어야 된다. 모든 비즈니스에 필요한 룰은 다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다 있어야 되는데 중복이 발생하면 안 된다. 중복이 발생하면 안 되고 모든 비즈니스 룰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구현되지 않으면 else라고 표현했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유사한 비즈니스 룰이 엄청나게 많이 중복적으로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룰이 적용돼야 될 부분에 적절한 룰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비즈니스 룰은 모든 조직과 전사 시스템이 일관되게 적용돼야 된다. 부서별로 적용돼야 할 룰이 상이하면 안 되고 모두 똑같이 바라볼 수 있는 룰이어야 된다. 그리고 공동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니터링 및 분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룰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를 하려면 KPI가 필요합니다. 이 KPI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로 일반적인 엑셀 데이터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비주얼하게 보여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체 뭐 이 정도가 목표인데 이 정도밖에 못 채워졌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뭐 여기랑 여기에서 많이 팔렸네요. 그리고 기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시점에 가장 많이 팔렸다라는 것들을 비주얼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의사결정 시뮬레이션 부분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실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해서 새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조금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홀라드라는 어떤 회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비즈니스 룰 중앙화 그리고 아까 오전이 아니라 아까 세션에서 진행했던 LCNC를 구현을 해서 어 여러 가지 그 효과를 봤다. 그래서 원래 기대 효과로서는 뭐 이렇게 업무 효율성 확보 그리고 규정을 준수했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규정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믿음을 확보하는 요 두 가지의 기대 효과를 가졌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졌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컨셉적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 이제 모든 그 구현된 물건들은 다 컨셉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실제로 구현해서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현실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세션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